민사소송법 7주차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법정 대리권의 범위 살펴보죠. 우리 교재 127쪽입니다. 자, 법정 대리권의 범위, 그중에 이제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의 경우, 자,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으면 이제 민법의 규정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6조에서 그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 중에 후견인의 대리권에 관해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는 이제 뭐 친권자라든지 이런 법정 대리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어요. 따라서 그 경우에는 우리 그 민법 규정이 이제 준용이 되겠죠. 자, 먼저 128쪽. 자,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의 소송상 법정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먼저 친권자 한번 보죠. 자, 친권자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보면 친권자는 그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친권자의 대리권이 제한되는 그런 규정이 있죠. 그거 이외에는 우리 민법상 특별히 친권자의 대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는 친권자의 그 소송상 대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전혀 없어요. 따라서 이 친권자의 경우에는 자녀와 이해 상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상 대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친권자의 경우에는 자녀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 후견인이죠. 후견인. 자, 후견인에 대해서는 우리 그 민사소송법 56조에 이제 규정이 있고요. 또 우리 민법, 실체법인 민법 950조에서도 후견인의 대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규정이 이제 중첩적으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먼저 한번 보시면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소송 행위를 할 때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그 후견 감독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그러니까 후견 감독인이 동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름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우리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제950조에서는요, 후견인이 어떤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에 소송 행위가 있어요. 그래서 후견인이 이렇게 소송 행위를 대리할 때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럼 이 후견 감독인은 뭐냐 하면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후견 감독인이에요. 가정법원이 선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견인을 선임할 때는요, 후견 감독인도 함께 선임을 해요. 그래서 후견인이 제대로 피후견인을 잘 대리해서 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독하는 사람으로 후견 감독인을 같이 선임을 하는데 이렇게 소송 행위를 대리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민사소송법 56조에는 어떤 규정, 민사소송법이에요. 민사소송법 56조에는 어떤 규정이 있냐 하면 상대방의 소제기나 상소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응소하는 행위, 수동적으로 응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소송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제기한 소의 피고로서 응소를 한다든지 상대방이 제기한 상소의 피상소인으로서 이렇게 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동적 응소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사소송법 56조에서는 어떤 규정을 또 두고 있냐면요. 후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 탈퇴. 이게 이제 어떤 소송행위냐면 소송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예요. 소송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 탈퇴가 다 소송을 종결시키는 행위거든요. 이렇게 소송을 종결시키는 소송행위는 일종의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되죠.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소송 행위로 보죠. 소송이 종결되니까. 그래서 후견인이 이런 소송 종료 행위를 할 때에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 후견 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할 거예요. 이 특별한 권한은 또 뭐고 동의는 또 뭐냐? 이거 동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인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인데 후견 감독인의 동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법정 대리인이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한다든지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다든지 할 때 그 동의하고 비슷한 의미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의하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동의하는 거고 여기 특별한 권한을 수여한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어떤 수권행위의 성질을 갖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수권행위가 있었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런 어떤 행위를 할 권한을 다시 추가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동의보다는 굉장히 좀 더 엄격한 거죠.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특별한 권한이란 일반적인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특히 그 종류를 명시한 특별한 동의를 의미한다. 요게 이제 이 교과서에는 이런 언급이 없고요. 다른 교과서에는 이런 언급이 없고, 그 법원의 그 어떤 재판 실무 해설서에 이런 내용이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법문의 규정을 충실하게 한다 그러면 특별한 수권이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권한을 특별히 다시 추가적으로 이제 수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요. 개인적으로는 글쎄 뭐 아니면 아예 요건을 달리 정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분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하여튼 규정 자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후견인의 경우는 첫째, 후견인이 소송 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수동적 응소 행위를 할 때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소송 종료 행위를 대리할 경우에는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같은 경우 이제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법정 대리인 중에 하나죠. 실체법상. 그런데 이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적이 없잖아. 이런 경우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우리 민법이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 보존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분행위는 할 수가 없어. 처분행위. 그런데 이때 이 처분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돼. 그러니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처분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럼 요걸 소송행위에 그대로 갖다가 소송행위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129쪽에 보시면 소극적 응소행위는 뭐겠어요? 소극적 응소행위는 일종의 보존행위의 일종이죠. 그죠? 소극적 응소행위는 일종의 보존행위잖아. 그러니까 소극적 응소행위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의 취하, 하해, 청구의 포기, 낙소송 탈퇴 이게 뭐 소송 종료행위잖아. 이게 그 법적 성질이 뭐라어요? 일종의 소송을 처분하는 행위잖아. 응? 그러니까 처분행위, 소송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어떻게 돼?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민법상 특별대리인, 법인과 이사 간의 이해가 상반된다든지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되는 그 대리인이 민법상 특별대리인이죠. 이런 민법상 특별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이해가 상반되는 특정한 사항, 그 특정한 사항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법정 대리권의 범위 중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소송상 특별 대리인의
경우에 그 법정 대리권에 한번 보죠. 소송상 특별 대리인은 당해 소송. 그러니까 소송상 특별 대리인은 어디에 선임 신청을 해요? 수소법원, 소송이 제기된 법원에 응? 신청을 하잖아. 그러니까 수소법원에 신청을 하고 수소법원이 선임을 한 거죠. 이때 당해 소송에 한해서 그 소송, 문제가 된 그 소송에 한해서 대리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 소송에 한해서. 그래서 그 소송에 한하여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민사소송법에 소송상 특별 대리인은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된 그 해당 소송에 한해서는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따라서 소송 종료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소상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소송 탈퇴를 할 때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에 그에 가름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근데 아까 소송상 특별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말고 성인인데 판단 능력이 없어. 근데 아직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은 의사 무능력자도 이 소송상 특별 대리인 선임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 아직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은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하면 자, 아까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송 종료 행위 중요한 행위잖아. 그런 거 하려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그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돼. 그런데 의사 무능력자 같은 경우 후견 감독인이 있어요? 없죠. 아직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후견인이 선임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후견 감독인도 없죠. 이건 누가 선임하면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 소송상 특별 대리는 어디야? 수소법원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없어요. 응? 아직 후견 개시 심판을 받지 않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없어. 그럼 이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 없이 그냥 자기가 소송 종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자, 이런 경우에 소송상 특별 대리인이 잘못 판단해서 아니면 그 뭐야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소송 종료 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당사자 본인은 의사 무능력자잖아. 그럼 이거 오히려 잘못하면 뭐 소송상 특별 대리인이 자의적으로 소송을 종료시킬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입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민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이 규정을 추가했어요. 어떤 규정을 추가했냐면 의사 무능력자의 특별 대리인이 이러한 소송 종료 행위를 한 경우 후견 감독인이 없으니까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소법원이 그런 소송 종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법원이 딱 봤는데 소송상 특별대리인이 소취하 신청을 했어. 소송상 특별대리인이 소취하 신청을 했는데 수소법원에 왔더니 이거 의사무능력자 이 사람이 이길 소송인데 이거 왜 소취하를 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소취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수소법원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을 통해서 이걸 입법을 했어요. 이게 잘한 거죠. 입법 잘하는 입법이죠.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특별 대리인이 이러한 소송 종료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입법을 했어요. 그러나 그 밑에 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밑에 줄 보시면 소송상 특별대리인이 그 선임 결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면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 아까 이 소송상 특별대리인은 후견인하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 근데 아까 그 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소송 행위를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 다만 수동적 응소 행위만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상 특별대리인은 비록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지만 그 선임 결정에 쫓아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소송의 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원고 측이 소송 무능력자예요. 원고 측이 소송 무능력자예요. 그래서 원고가 지금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소송 무능력자예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법원에 지금 이렇게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한 경우에요. 자, 이렇게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래, 오케이, 선임 요건이 소명됐다 이래가지고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 선임한 소송상 특별대리인은 뭐하라고 선임한 사람이에요? 소송을 제기하라고 선임한 사람이잖아. 그죠? 소송을 제기하라고 선임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라고 선임한 사람이 소송을 할 때는 또 거기다가 후견 감독인의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선임 결정에 쫓아서 소송 행위를 할 때는 그렇잖아. 뭐 법원에서 소송 제기하라고 지금 소송상 특별대리인을 선임해놨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거기다 또 후견 감독인한테 가가지고 동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다. 129쪽 맨 밑에 줄 보시죠. 소송상 특별대리인은 당해 소송행위를 할 권한뿐만 아니라 장의소송에서 공격 방어 방법이 필요할 때는 사법상 실체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뭐 취소권, 해제권 뭐 이런 거 다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제한 능력자의 부동산 처분 행위의 추인과 같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특실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요한다. 이건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민법에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서 소송 행위를 하는 경우도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득실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피후견인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얻거나 잃거나 하는 그런 득실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후견인이 할 때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소송상 특별대리인도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부동산에 관한 득실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도 똑같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또한 소송상 특별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 지급 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보수를 약정하는 거는 그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에 속하는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수임료 지급에 가름해서 그 판결에서 확정된 본인의 채권을 양도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할 권한은 없어요. 그거는 소송상 특별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런 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법인 등 단체가 당사자가 됐는데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자가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했죠. 소송상 특별대리인을 이제 선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때 선임된 소송상 특별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앞서 살펴본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후견인과 근데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하는 건데 지금 법인 등 단체는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 무능력자로 취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위 무능력자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응? 그래서 이 법인 등 단체가 비록 우리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소송 무능력자로 취급되고 그 단체 등의 대표자가 법정 대리인으로 취급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무슨 미성년자라든지 피성년 후견인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 법인 등 단체가. 그래서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도 이렇게 소송상 특별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데 법인 등 단체를 위하여 선임된 소송상 특별대리인에 대해서는 후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죠.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130조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런데 보면 그런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없거나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된 특별 대리인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 특별 대리인은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뭐예요? 회사를 위해서 일체의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특별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종전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가 된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어떤 법정 대리인이 있었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어떤 뭐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다든지 또는 어떤 대리권 행사가 굉장히 미숙하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이래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특별 대리인이 선임이 돼서 이제 소송 행위를 하게 되잖아요. 소송 행위를 대리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 종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종전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정지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송상 특별 대리인이 선임돼서 소송상 소송 행위를 대리하고 있다면 그 소송상 특별 대리인이 임무를 완료할 때까지, 그러니까 또는 뭐 해임될 때까지 종전의 법정 대리인은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으로서 소송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종전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근데 이 규정도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규정이 없어서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내가 거기 이제 설명을 해놨지만요.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이제 대표권을 행사를 해야 돼. 대표권에 어떤 흠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권을 행사를 못해. 그래서 소송상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소송 행위를 대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대표권에 있던 흠결이 치유됐어. 대표권을 회복했어.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소송상 이 법인 등 단체를 대표해서 소송 행위를 하는 사람이 두 명이잖아. 소송상 특별 대리인하고 그 대표자. 그럼 이때 이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여기 대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특별 대리인에 대한 수소법원의 해임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그 대표자는 법인을 위해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그럼 법인을 위해서 소송행위를 대리하는 놈이 두 놈이나 있는 거야. 종전의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하고 법원이 선임한 소송상 특별 대리인.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법을 제정을 한 거야. 정지시키는 거야. 이제는 정지돼 버려. 이건 종전 판례였고, 그러니까 이 판례가 딱 나오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전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이렇게 이제 입법을 했어요. 민사정법을 개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아. 이런 판례가 있긴 있는데 이 판례가 지금은 적용되지 않아. 왜? 민사정법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지금은 이 경우에 종전 대표자는 자기 대표권에 있던 흠결이 치유돼서 대표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소송상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 특별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하고 있을 때는 거기에는 대표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정지되는 거야 거기에는.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특별 대리인이 해임되기 전까지 종전 대표자는 권한이 정지되므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자, 다음 법인 등 대표자의 경우. 자, 우리가 지금 법정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실체법상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살펴봤고, 두 번째는 소송상 특별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를 살펴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법인 등 대표자의 대리권의 범위라고 보죠. 법인 등 대표자에 대하여는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랬죠. 법인 등 단체는 소송 무능력자로 취급되고 그 대표자는 법정 대리인으로 취급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 취급이 되니까 이제 법인 등 단체를 위해서 소송 행위를 대리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있죠. 일체 행위를. 그러니까 130조 밑에서 위로 두 번째 줄 보면 실체법상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법인 등의 어떤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일체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대표자는 그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일체 행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소송 행위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요. 소송 행위에도. 그래서 131조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는 법인의 사무에 관한 소송에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 일체의 소송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다만 어떤 게 있냐면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관계는 뭐라 그랬죠? 총유 관계라 그랬잖아.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법인 아닌 사단은 뭐가 있어요? 교회, 종중 뭐 이런 게 있잖아. 그 다음에 뭐 자연불합 뭐 이런 경우가 법인 아닌 사단이잖아요.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뭐라 했어요? 총유 관계라고 했잖아. 근데 총유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요. 총유물을 관리 처분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유 재산을 무슨 처분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총유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을 할 때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이 총유 관계에서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죠. 총유 관계는 공동소유 형태 중에서 가장 단체주의적 성격이 강한 공동소유 형태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잖아. 공유 같은 경우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소유 형태죠. 공유 지분 있고 공유 지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합유 같은 경우에도 합유 지분이 있죠. 그런데 이 합유 지분은 임의로 처분 못해.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근데 총유는 아예 지분이란 개념이 없죠. 총유는 지분이란 개념이 없어요. 총유는 그 법인 아닌 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인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의 지위에서 수익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지분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유 재산에 관한 관리 처분을 할 때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소송은 뭐? 대표적인 총유 재산의 관리 처분 행위죠. 소송을 제기하는 거,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총유 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서 소송행위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자가 임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건 뭐예요? 소송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흠결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권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소송행위에 관한 어떤 대리권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되죠. 위반한 경우.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수권을 흠결한 것으로 이때는 소송요건 흠결로 부적법한 소송이 돼요. 자, 그런데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예를 들어서 이사라든지 대표이사의 직무를 거기 이제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대표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이제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그 문제가 됐던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래도 뭔가 새로 또 이사를 또 선임을 해서 당분간 움직이게 돼서 직무대행자로 이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임시로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거죠. 이게 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된 사람은 그 해당 법인 등 단체의 통상 사무만 대리할 수 있어요. 통상 사무만. 이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통상 사무라는 게 뭐냐? 그 법인 등 단체의 목적인 사업 또는 영업을 계속함에 있어서 어떤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사무. 만약에 그 어떤 법인이나
회사의 사업 수행과 관련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이 통상사무에 포함되지 않죠. 응? 통상사무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위임하고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하거나 하는 것은 통상사무에 포함되는 걸로 봐요. 근데 상대방 변호사, 자기가 선임한 자기 그 법인 등 단체의 변호사가 아니라 상대방 변호사의 보수지급 약정이라든지 또는 항소를 취하한다든지 청구를 인락, 이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죠. 이런 것들은 통상사무에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건 직무대행자가 할 수가 없어요. 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주차 강의 때 이제 임의 대리인서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